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이나 행동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을 가끔 듣기도 하고 사연으로 접하기도 했지만 그 일과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 제 이야기였던 거 있죠? 그걸 알아챘을 때 어찌나 놀라고 황당했던지 사연으로만 듣던 바보 천치가 나였네 싶으면서 그렇지, 살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듣던 것은 아니지만 사연으로 접하던 비슷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있었어요.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역시 여러분들의 또 다른 경험으로 전해지며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다면 당황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신랑과 저는 4살 차이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신랑은 대기업 직원인데 같은 팀을 이루고 프로젝트를 할 일들이 많았어요. 박 대리, 이번 주까지 계정 확인하고 차질 없이 시스템 활성화되도록 진행해 주세요. 네, 팀장님. 그런데 일정이 빠듯해서 매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팀도 일 진행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일정을 여유 있게 달라는 건 아니지만 매번 촉박하게 일 진행하라 하시면 팀 내부 분위기가 흐트러져서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세요. 네, 그럴게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일로 만나는 신랑은 다른 대기업 사원들과 다르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나설 일이 아니었고 대부분은 과장님이나 부장님을 통해서 업무 전달이나 지시를 받는 편이었어요. 가까워진 계기가 팀 내 과장님은 휴가를 가시고 부장님은 본사로 회의차 자리를 비우신 어느 날 저에게 일정을 전달하면서 평소 불만이었던 타이트한 진행들을 살포시 어필했는데 긍정적으로 듣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간 대기업 횡포 갑질이라는 기사와 간혹 부장님이 대우받던 일들을 떠오르면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들 시간 괜찮으면 저녁 다 같이 먹으러 가죠? 제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 지금의 신랑이 급작스러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덧붙이더라고요. 오늘은 윗선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셔서 비슷한 연령들끼리 편하게 식사하고 간단히 술도 함께 하시죠. 아무래도 낮에 제가 한 말을 신경 쓰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모습에 호감이 갔던 것은 저였으니까요. 그동안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과장님, 부장님, 거래처 임원진까지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의 제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은 을의 입장에서 잔소리를 듣고 불편한 회식 자리에 예의를 차려서 자리를 지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함께 식사 또는 회식하는 자리가 끝나면 1차, 2차까지 함께하는 상황에서도 먼저 가겠습니다. 말 꺼내기 어려운 상황. 직장인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대기업과 함께 일을 한다면 더더욱이요. 하지만 그날은 드물지만 우리 쪽 윗선도 대기업 쪽 윗선들도 개인적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분들이 많은 날이었어요. 그날 전 그렇게 콩깍지가 쉬었답니다. 김 팀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인간미가 있으시네요? 인간미요? 사람이니 사람 냄새 나는 게 당연한 거죠. 오늘 갑작스레 회식 자리 잡은 거 제가 낮에 한 말 마음에 담아두신 거죠?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겸사겸사죠. 윗선 없을 때 회식해서 편안하게 박대리랑 이야기하고 싶던 사심도 조금은 들어갔지만요. 네? 저는 IT 개발자로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렇게 대기업이랑 함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 나이 또래는 남자 직원들이 더 많았어요. 밤샘 근무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보람되고 뿌듯한 것들의 이면에는 책임감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은 끈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남녀 차별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가는 시절, 자유시간보다 회사에 얽매이는 시간들이 더 많은 IT 직종에는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업무 분위기에 항상 끝까지 남아 야근을 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담당하는 저에게 호감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리도 아시겠지만 IT 업계가 워낙 힘들잖아요. 업무는 어디나 힘들지만 프로젝트 자체가 밤샘을 요하는 것들도 많고 남자들도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박 대리는 몇 년을 봐와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부분들이 멋있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첫 프로젝트에 나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재미있어지고 지금은 힘든 프로젝트 끝나고 동료들과 술 한잔하는 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정말 제가 회사 생활을 하지만 자기 일 책임감 가지고 수행하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동료들과 친분을 유지하는 사람들, 사실 남자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눈길이 가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혹시 저의 이런 말들이 불편한 것은 아니죠?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하는 신랑은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드문드문 저를 봐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IT 계열의 신입사원으로 왔다는 사람이 여자라서 신기했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프로젝트에 참가했으며 3년이 지나 대리를 달면서 인정받아가는 모습들이 대견해 보인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저희 회사 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있다고 인정을 받는 편이라 회사 입분들이 예뻐해 주시는 또 다른 표현이라 생각하고 그러려니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이 업무를 하는 대기업 거래처 직원이 칭찬해 주는 말에 사회인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직원과 대기업의 직원으로의 이야기가 아닌 남자 대 여자의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 정도 더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희정아, 이제 우리 결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거 어때? 결혼? 그래. 우리 사귄 것은 2년이지만 그동안 업무차 본 세월로 치면 5년은 더 넘어가니까. 이제 서로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해. 연애도 좋지만 결혼해서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해서. 신랑 본가가 충남에 있었고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본가를 떠나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다 해요. 남들은 부모님 밑에서 독립을 하고 혼자 생활하는 것에 로망이 있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은 빈집에 혼자 들어가기 싫어서 대학 시절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고 회사에 입사해서는 자신 일이 끝나도 야근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다 퇴근하곤 했다 하네요. 제가 일하는 모습, 야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도 일찍 끝나 집에 가면 혼자니까 TV 보고 빈둥거리는 모습들을 선호하지 않아 회사에 남다 보니 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말했습니다. 그래, 오빠 항상 자취하는 거, 빈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 싫어했으니까. 근데 결혼해도 나 일할 거라 여전히 오빠 빈집에 혼자일 수 있는데 괜찮겠어? 그건 괜찮아. 적어도 누군가 온다는 기대감, 설레임, 그리고 함께 지내는 장소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외롭지 않을 것 같거든. 그리고 함께 벌면 안정적인 삶도 가능하니까 연애보다 결혼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내심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중소기업 5년 차지만 신랑은 대기업 9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보다 모은 돈이 많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모은 돈의 대부분을 저축하면서 1억 가까이 모아두었기 때문이에요. 일을 빨리 시작하기도 했지만 야근이 잦고
회식을 해도 상사분들이 밥값, 술값을 내주시니 사실 돈 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돈이 모아졌고 적어도 저보다 2배 가까이 직장을 다니고 대기업이라 연봉 차이도 있으니 저보다 더 모았다 생각했고 그 정도라면 대출받아 조금 무리하더라도 집을 사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5천만 원? 모은 돈이 5천만 원이라고? 응, 희정아. 나 지금까지 모은 돈은 내가 살고 있는 자취집 전세 자금이 전부야. 오빠, 오빠가 내 연봉 거의 2배를 받는데 그게 말이 돼? 사실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못 하셔서 결혼하면 노후 대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결혼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보탬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모은 돈이 없다. 미안하다. 신랑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4년제 등록금도 내주셨고 덕분에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였다고 해요. 본가에 내려가 보니 곰팡이 있는 오래된 빌라에 살고 계신 부모님. 연세가 들다 보니 변변한 일자리 없이 일용직으로 한 달을 버티고 계셨던 부모님 생각을 하다 보니 안 되겠다 싶었답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혼도 못하고 결혼 이후에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자기 이름으로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부모님 집 사드리고 연금 들어서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면서 그동안에 벌었던 돈을 지출했다고 해요. 희정아 미안해. 내가 그렇게 사용하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지만 결혼하면 이제 그럴 일 없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돈 모으지 못하고 부모님 지원했던 거고 집도 해드렸고 작지만 월급처럼 일정 금액 받을 수 있도록 연금 보험도 들어두어서 이제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부모님 사시는데 지장 없어.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저만큼은 모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신랑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자식된 도리를 한 것이라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은 돈이 많아서 좋다고 시작했는데 매달 시댁에 용돈을 드리자고 한다면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었겠다 싶으면서도 그렇게 외로움을 타는데 결혼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부모님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해주려고 했던 거구나 싶은 것이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 오빠 말 믿을게. 친구들 보니까 노후 대비 안 된 부모님들 계시면 결혼하고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많던데 어쨌든 오빠가 그 문제는 이미 해결해 두었으니까 결혼하고 둘이 열심히 모으면 되니까 오히려 결혼 이후에 돕자고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도울 일 없는 거지? 응, 이제 없어. 이번 달이 연금보험 마지막이라 이제 내고 나면 월급은 온전히 내가 사용해도 되거든. 이제 더 이상은 시댁 도와드리는 거 없기다.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 이제 2분 사시는데 지장 없잖아. 그럼 내가 모은 돈이랑 오빠 전세금에 대출받아서 전셋집으로 시작하자. 희정아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동안 업무차 보았던 일처리 똑부러지게 하는 점.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점. 시부모님 될 분이 지방에 살아서 집값 걱정 없이 지내셔도 된다는 점. 연금보험을 들어놓은 탓에 그간 큰 돈을 넣어야 했지만 연금처럼 월 100만 원씩 앞으로 20년은 받을 수 있다는 점 등등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가난한 시댁을 만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티도 안 나게 갖다 바치는 친구의 사정보다 더 낫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희정아, 그래도 네가 알뜰해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은 덕에 교통 편한 곳에 전세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 오빠. 이제는 둘이 월급 합치면 꽤 되니까 우리 월급 합쳐서 관리하는 거 어때? 어? 월급을? 나는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각자 관리했으면 하는데? 친구들도 보니까 월급 따로 관리하니까 돈이 안 모아지더라고. 너 나 못 믿어? 부모님 집 사드리고 연금보험도 들어서 노후 걱정 없게 해드렸는데 말이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걸 한 사람이 맡아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러지.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돈 쓸 일이 없어서 별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통장에 쌓이다 보니 1억 가까이 모였던 것인데 신랑은 10년을 생각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부모님 노후 대비할 방법을 찾았고 생각했던 10년이 아닌 9년 초에 모든 것을 끝냈으니 어찌 보면 돈을 모으는 것은 신랑이 더 잘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빠가 내 월급까지 관리할래? 어? 아, 아니야. 그러지 말자. 그냥 생활비 통장으로 모아서 쓰고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가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 오빠는 오히려 제 월급까지 관리하는 것도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냥 각자 관리하자는 말에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었어요. 공과금을 비롯하여 집 대출이자와 원금, 생활비에 관한 것들을 월급에서 200만 원씩 각 이체해서 총 400만 원을 가지고 살기로 했죠. 그중 200만 원 좀 넘게 원금과 이자로 나가고 둘 다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생활비가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없을 때 빠르게 원금을 갚고 5년 뒤쯤에는 집을 살 생각을 했거든요. 나머지 개인 보험금이나 핸드폰 사용료, 의복 지출비 같은 부분들은 개인의 용돈 겸 개인 월급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했고요. 오빠, 이번 달도 생활비 자동이체 안 해놨어? 자꾸 까먹네. 미안, 해놓을게. 왜 매번 눕고 그래?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잖아. 미안. 여기 적금 들어놓다 보니 나가는 게 많아 체크 못했네. 저는 월급 통장에서 생활비로 나가는 금액을 자동으로 해두었는데 신랑은 웬일인지 하지 않아서 자꾸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체크하다 공과금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안 빠진다는 문자가 와 확인해 보면 신랑이 생활비 입금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꼼꼼하다 생각했는데 왜 그러지? 의문이 들었지만 크게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돈이 없다는 말을 했지만 생활비 통장에는 늦어도 생활비가 입금되었으니까 그땐 습관이 안 들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친정에 뭔가를 해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시고 경기도 양주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가시려 하거든요. 오빠, 엄마 새로 이사 가는데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세트로 가전제품 해드리고 싶어. 뭐? 그동안 한 집에 오래 사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새 집 지어 가시는데 가전이나 이런 것들 다 바꾸셔야 하거든.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새 집 이사 가는데 선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오래 쓸 수 있는 냉장고 어떨까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 결혼하면서 대출받은 것도 이자 많이 나가고 있고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힘드신 것도 아닌데 우리 살 길 먼저 찾는 게 일 아닐까? 살면서 큰돈 들어갈 일들 하나 둘도 아닐 텐데 한 번에 그렇게 몇백을 사용한다는 것 나는 좀 그러네. 신랑은 100만 원 미만으로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냉장고처럼 한 번에 몇백씩 사용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혼 초 월급을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쓰기로 했지만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에 적정선을 생각하고 함께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꺼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경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우리 냉장고 신형 산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 샀는데 당신이 장모님 사준다고 보는 것들은 죄다 신형으로 300만 원도 넘잖아.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김치 냉장고까지 하면 돈 1,000 그냥 우습겠는걸? 우리 집이 아니고 붙박이장을 따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엄마는 집 새로 지면서 주방도 붙박이장으로 짜다 보니 요즘 신형의 디자인이나 사이즈가 맞는걸? 그리고 뭐 1,000만 원이라고 그래. 오버하지 마.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하자는 거지. 우리도 못했는데 부담되게 그걸 가져다 드리면 장모님은 좋아하시겠고
뻔히 우리 대출 많이 나가는 거 아시는데. 혹시나 싶어 말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반대가 심해졌습니다.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허영심이 심하네. 그렇게 친정에 뭐 도와드리고 싶었으면 나처럼 결혼 전에 하지 그랬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 역시도 친정 돕느라고 돈 많이 모으지 못했다 하더라도 난 이해했을 거야. 어머니 결혼하고 나면 공용인데 그렇게 큰돈 사용하는 거 나는 반대야. 냉장고 하나에 허영심까지 논하는 신랑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찼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결혼 전 도왔다면 오히려 좋았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죠. 더 이상 이야기를 해보았자 이득될 것 없이 마음의 상처만 더 커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최신 냉장고처럼 형편에 어긋나는 거 말고 요즘 로봇 청소기 50만 원 주고 더 주면 괜찮은 거 사던데 그런 걸로 하는 건 어때? 장모님 이제 청소하는 것도 번거로우실 거 아니야. 알아서 청소하니까 나는 오히려 가격 부담도 없고 실용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결과적으로 100만 원 밑으로 사용하는 것에 겨우 찬성한 탓에 로봇 청소기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터무니없이 가격에만 민감하게 군 것이 아닌 그래도 가격대에 맞추어 효율성 있는 선물을 제시하는 신랑에게 이때만 해도 현실적이고 그래도 생각은 해주는구나 싶었어요. 금액만 제시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 90만 원 조금 넘으면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었어요. 신랑이 100만 원을 제시했기에 최대한 금액을 꽉 채워 선물하고 싶어서 선택했기도 했지만요. 50만 원 조금 넘는 것도 성능 좋던데 90만 원짜리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오빠가 100만 원 미만이면 오케이라며. 이제 와서 아까워? 아깝긴 누가 아깝대? 가격 대비 성능이나 실용성을 따져보면 금액 더 나간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점이지. 그래도 나 이걸로 결정했어. 알았어. 그렇게 부모님께 선물을 하고 이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 신혼집에는 방이 2개인데 하나 자는 방 또 다른 하나는 업무방으로 저와 신랑의 컴퓨터가 한 대씩 있어요. 재택근무를 할 때 또는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볼 때 등 일을 하기 위해 별도로 만든 공간이기도 해요. 부모님이 이사하고 2주가 지났나? 신랑은 컴퓨터 방에서 업무를 보다 급히 잠깐 나갔다 온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말이라 차를 마시고 있다가 컴퓨터를 잠깐 사용할 일이 있어서 컴퓨터 방으로 갔어요. 컴퓨터를 키려 했는데 신랑 컴퓨터가 켜져 있어서 메일만 잠깐 확인하면 되는 거라 신랑 컴퓨터를 사용하기로 했죠. 현대캐피탈? 크롬을 이용해 메일을 접근하니 신랑 메일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로그아웃하고 제 아이디로 로그인 하려는데 생뚱맞은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대출업체인데 신랑이 왜? 라는 생각으로 클릭해보니 신랑 앞으로 8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어요. 황당해서 살펴보니 승용차 한 대를 새로 구매했더라고요. 승용차? 우리 차 새로 뽑은 적 없는데 무슨 일이지? 어이가 없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달 시댁에 내려갔을 때 아버님이 새 차 뽑았다고 좋아하시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어디서 이런 돈이 났을까 생각하지 않았고 새 차 뽑고 좋아하시는 부모님 모습만 생각 없이 좋아 보였는데 세상에나 그 돈이 신랑이 해준 거라니. 친정 부모님 냉장고와 겹쳐지니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일을 회상하니까 무언가 아기가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님, 새 차 뽑으셨나 봐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말하려 했는데. 아빠, 이 차야? 이번에 샀다는 게? 승차감 좀 보고 싶다. 우리 타고 외식하러 나가자. 그럴까? 하고 아버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 했는데 신랑이 황급히 말을 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때는 차가 워낙 좋아 보여서 빠르게 탑승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던 터라 신랑 역시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랑에게 말했죠. 아버님, 어머님 대단하신 것 같아. 뭐가? 아니, 그렇잖아. 연금 나와도 생활비 빠듯할 텐데 그걸 모아서 차를 사시고. 어? 그러게. 시부모님 칭찬을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답하는 것이 영 못 믿어왔지만 그동안의 효심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모습조차 안타깝게 느껴져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 생각해 보면 하나둘씩 이상한 점들은 있었는데 왜 다 이해하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메일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조금 지나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이리 와봐. 나랑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라고 하니까 왠지 어색하다. 뭔 일인데 그래? 아버님, 차 당신이 사준 거야? 어? 어떻게 알았어? 매일 확인하러 갔다가 오빠 컴퓨터 켜있길래 잠깐 사용하려다 알았어. 말하려 했는데 먼저 알아버렸네. 아빠 나이가 있으셔서 언제 좋은 차 타보시겠어. 이제 막차라 생각하고 한 대 해드렸어. 몇 년 모시다가 내가 가져올 생각이야. 말을 하려고 했다고? 지난번에 내가 올라오면서 얼마 안 되는 생활비 모아 산 거 대단하다 말했을 때 당신 뭐랬어? 그러게라며. 그런데 말을 못한 거라고? 신랑의 말은 그랬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이렇다 할 좋은 호사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나이는 들어가시고 몇 년 운전하다 보면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 운전도 못하실 텐데 운전하실 수 있을 때 좋은 차 한 번은 몰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요. 우리 엄마 이사 갈 때 500만 원 하는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도 비싸다고 안 된다고 하더니 아버님 차는 8천만 원이 넘더라? 그걸 돈 문제로 생각할 건 아니잖아. 장모님 장인어른은 노후 대비 다 되시고 지금 몰고 있는 차도 괜찮은 편이잖아. 평생 내 뒷바라지 하시느라 좋은 거 한번 못 해보셨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시부모님 노후 대비 다 해서 이제 시댁에 들어갈 돈도 없다며.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친정아빠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 차, 적당한 차여도 되는 거고 아버님은 기존에 타시던 차 있어도 새 차 좋은 차로 새로 장만해야 한다고 누가 그래? 8천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이야? 오버하지 마. 평생을 그렇게 사신 우리 아빠 장인어른하고 어떻게 같아?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당신 상상도 못할 거야. 그리고 평생도록 차를 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끼케야 5년이야. 그 이후에 내가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드리는 게 말이 돼? 오히려 적발여장으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친정부모님 역시 결혼하고 저희를 키우는 동안은 먹고 입는 거 아끼며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저희 삼남매 키우시고 노후 대비도 힘들게 하셨거든요. 지금 당장 보여지는 표면적인 면에서는 괜찮게 살아 보일 수 있어도 그 이면을 알고 있는 저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고생이라면 저희 친정아빠 역시 많이 하셨고 좋은 차 한번 타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신 우리 아빠 젊은 시절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해서 알잖아. 지금도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맞딸, 맞사이라고 우리부터 챙겨주는 것도 알잖아. 어떻게 당신이 그래? 서운하게 들렸다면 미안한데 한 집씩 공평하게 하면 되잖아. 우선 우리 집 부모님 차 바꾸어드렸으니 1년 고생해서 대출금 갚고 그 이후에 장인어른도 괜찮은 차 한 대 사주면 되잖아. 우리 둘 다 벌고 있으니까 1년이면 그 돈 충분히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싸우자고 들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제가 만약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말을 안 할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늘 생활비를 제때 내지 않아서 나보다 많이 벌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차를 구매하기도 전에도 다방면에서 시댁에 용돈 겸 물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각자 월급을 관리하는 게 편했을 테고요.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눈치 안 보고 저에게 쓰던 용돈을 친정에 쓰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TV 바뀌었네요.
집이 크니까 큰 TV가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려요. 앞으로 영화 보고 싶으면 장모님 댁에 와야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TV 있어서 큰 TV 필요 없다고 해도 희정이가 사준다고. 사준다고 해서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 이렇게 좋은 줄 누가 알았겠나. 희정이가요? 그래. 자네가 넌지시 TV 바꿔드리면 어떠냐고 해서 생각해봤다며 보내준 거 아니겠나. 자네한테도 고맙네. 친정에 들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신랑은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겪으니 신랑이 참 우스워 보였어요. 나름 저는 중소기업이고 대기업 잘 나가는 신랑이랑 결혼했다 생각을 하기도 했고 4살 차이가 꽤 크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생각하는 것은 딱 그만큼이구나를 눈앞에서 보고 나니 배움도 나이도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박희정, 너 대체 생각이 있는 애 아니야? 말도 안 하고 몇백을 네 마음대로 주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몇 천만 원도 상의 없이 쓴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말하려고 했다고. 대출 갖고 나면 장인어른도 해드리기로 한 거 아니었어?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돈인데 그렇게 상의 없이 돈 쓰기 시작하면 우리 전세자금 대출 갖고 집은 안 살 거야? 끝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번 돈은 자기 돈, 내가 번 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끝까지 오빠는 오빠네 가족만 생각하는구나. 결혼을 하면 오빠와 내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건데 오빠는 여전히 시부모님과 오빠가 한 가족이고 나는 동거인 정도인 것 같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엄연히 공동재산이고 네가 네 마음대로 쓰니까 하는 말인데? 그럼 오빠가 어머니 차 사드릴 때도 상의가 먼저 아니었어? 그건 경우가 다른 거라고 계속 말하잖아. 힘들게 자식 키웠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냐고. 그리고 장인어른 차도 사드리기로 했으니 그건 별개의 이야기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지출을 쓴 건 너잖아. 말이 안 통했습니다. 벽에 대고 이야기해도 이것보다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 차 산 것은 타이밍을 놓쳐 내가 먼저 알았을 뿐이고 같은 차량으로 친정아빠도 사드리면 끝나는 일을 새로운 지출로 생각 없이 군다는 것이 신랑의 논리였거든요. 박희정,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야? 부부 재산은 공동이고 생활비 이외에 각자 관리하기로 했어도 집도 사고 아이 키울 거 생각해서 모으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 돈을 상의 없이 쓰기 시작하면 대체 아이는 언제 낳고 집은 언제 살 건데? 몇 번을 다시 말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해하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바보처럼 속고 더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벽창호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며 저를 이해 못한다고 말하는 신랑을 보며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위자료 상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판례들도 많거든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받고 싶어요. 힘써주세요, 변호사님. 네, 걱정 마세요. 결혼은 힘들어도 즐거워도 함께 의논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 문제가 섞이니 같은 곳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결혼 이후 서로 업무적인 일이 바빠서 아이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생각보다 상당했어요.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도 유책 배우자가 신랑이 되면서 저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간 저에게 상의도 안 하고 시댁에 도움을 준 것, 그러면서 친정에 쓰는 돈에 크게 반발을 했던 점이 더 이상의 부부간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되기에 유책 배우자가 신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부부의 공동재산 관리에서 대출이자를 갚던 것들과 같이 재산에 기여한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당연히 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신랑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셈이었습니다. 희정아,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사인만 해. 서류 봐서 알겠지만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이득될 건 하나도 없을 거야. 오히려 소송 기간 동안 지출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생각한다면 더 마이너스 찍을 순 있겠지. 뭐라고? 놀란 눈을 하더니 찬찬히 서류를 훑어보던 신랑의 팔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희정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너 원하는 대로 월급도 공동관리하고, 아니다, 앞으로는 네가 다 관리하자, 응? 아니야, 이미 부부로의 신뢰를 잃었어. 당신 아버지 8천만 원 차는 상의 없이 사면서 우리 부모님 500만 원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도 못 사게 하는데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생각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다시 그런 일 안 할게. 이 엄마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달라지는 건 없어. 아버님 차 8천만 원 밝혀진 이후에 엄마 TV 사준 걸로 나한테 뭐라 했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니까. 당신이 번 돈은 당신 마음대로 쓰고 내가 번 돈으로 조금씩 모아가니까 아주 신났었나 봐? 이제 남 좋은 일 안 시키려고. 억울하면 소송 걸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던 신랑은 억울하다 생각이 들었는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도운 게 죄가 되느냐며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고 무엇보다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억울하다 생각한 듯 했어요. 결혼해서 같이 벌었는데 왜 분할이 반반도 아니고 너한테 더 많이 들어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분명 네가 더 유리하자고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 나눈 거지? 무슨 소리야. 거기에 왜 그런지 다 써있잖아. 나는 할 말 없으니 변호사랑 이야기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소송까지 가게 되었어요. 소송 결과는 더 대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법정에서 신랑이 보이던 논리, 태도 등까지 괘씸죄가 더해졌거든요. 부부 공동재산에 일조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무엇보다 믿음과 신뢰가 깨져 결혼 생활에 파탄을 낸 심리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재산은 모두 제가 가져오고 이혼 후 몇 년 동안은 이제 남이 된 그 사람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저에게 입금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모에게 쓰는 돈 이외에 저에게 쓰는 돈 아까워하더니 월급에서 아버님 차 사준 것 이상으로 저에게 입금을 하라고 판결이 나자 그 억울해하는 표정,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며 속 시원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 결혼 3년 만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제일 답이 없다 생각했던 경우가 답정너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사연들이었는데요. 제가 겪어보니 정말 답이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따지고 드니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아이가 없어서 이혼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랑은 연애 때부터 외롭다는 이유로 결혼이 하고 싶었고 다른 또래 여자들보다 일에 집중하며 업무하느라 돈 쓸 줄 몰랐던 저에게 호감을 느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부모님 TV를 말 안 하고 사들인 것에 허영심을 논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은 다 지나고 나서 하나둘씩 아기가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초에 알았다면, 연애할 때 알았다면, 연애 전에 알았다면 조금은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지금도 조금씩 들거든요. 많은 인생을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인생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틈틈이 사연을 듣고 책을 읽는 것은 경험치를 높여 생각하지 못한 순간을 마주해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또 하나의 제 경험담을 생각해 보시고 혹시 모를 순간이 온다면 시원하게 맞대응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